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분필은 저는 네 가지를 쓸게요. 네 가지 색을 쓸 건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하얀색을 쓸게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까만색 펜이 되겠죠. 검은색 펜이 이게 될 거고요. 이거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오케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예문들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예문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쓸 거고요. 이게 중요하다.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건 외워야 돼. 이거 꼭 외워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형광펜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정리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구분해 주시면 요 노트를 교재를 싹 마무리해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쭉 넘겨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건데 제일 먼저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요? 가장 먼저 하는 거? 뭐니 해도 알파벳을 먼저 하겠죠.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합니다. 알파벳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행히. 근데 질문해 봅시다. 알파벳을 막 모았어. 그럼 뭐가 돼요? 단어가 되죠. 알파벳을 모아놨더니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그럼 다시 질문. 단어를 모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근데 문장을 막 모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의 글이 되죠. 텍스트. 하나의 글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이거죠. 한 텍스트를 읽고요. 한 텍스트를 읽고 나서 얘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빈칸엔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 주어진 글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텍스트 안에 글을 읽을 거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뭐 목표 지점이 저기니까 순서대로 여기부터 알파벳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알파벳을 막 모았어. 그냥 모으면 단어가 되나요? 막 모으면 돼 그냥? 그냥 모으면 안 되죠.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respect? 존경하다.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뭐예요? prospect. prospect?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요건 알걸? expect.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요? spectacle.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하죠. 막 스릴, 서스펜스, 스펙타클 막 이런 영화 제목, 영화 이제 광고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건 어때요? 스펙테이터. 이런 것도 있죠? 스펙테이터는 뭐예요? 맞아요. 근데 이 지금 단어들을 쭉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스펙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전부 다 스펙트가 들어가 있네. 우린 이런 것을 어근이라 불러요.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이 뭐냐면 말의 뿌리다. 말의 뿌리. 그리고 그 앞에 리, 프로, 익스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 이렇게 부르죠.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접두사, 접미사. 근데 영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스펙트가 무슨 뜻입니까?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자, 보다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re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요. 왜? 좋으니까 나쁘니까? 좋으니까.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는 뭐예요? 프로? 앞에 있는 거죠.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보다, 전망하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앞을 내다보는 거죠. 전망하다. 근데 익스는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것 밖의 걸 보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전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죠. 스펙타클, 장관, 멋진 장면은 스펙타클이라고 하죠. 스펙테이터, OR 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 보는 사람, 관중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근을 보고 이런 뜻이니까 접두사랑 접미사 이런 게 붙어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를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거네요. 알파벳을 그냥 마구잡이에 따라서 모으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규칙을 뭐라고 합니까? 스펙트는 의미가 있죠. 근데 단어도 아니다. 아직 단어가 아니다.
re나 pro나 is는 뜻은 있지만 단어가 아니다. 그럼 질문. 의미는 있으나 단어가 아닌 거. 즉 의미의 최소 단위. 국어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그런 걸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몰핌이라고 해요. 이걸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형태소를 모아놓으면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단어를 막 모았더니 문장이 돼요? 이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단어를 막 모으면 문장이 돼요? 아니죠. 그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죠. 문장을 만드는 규칙.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 뭐예요? 바로 문법이죠.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법, 그래머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문장이 있어요. 그럼 문장들을 막 모았어. 그럼 문장을 막 모으면 무조건 문장이 돼요? 아, 글이 돼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장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문장들 사이에 consistency라고 해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 글 자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이런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 순서대로 공부하면 뭐 우리가 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주로 우리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 오늘은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너희들 알파벳은 다 외웠잖아요. 그죠? 알파벳은 다 알죠? 형태소는 앞으로 쭉 단어 공부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그럼 여기 단어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단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단어를 공부할 건데 영어란 언어에서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품사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품사라는 것이 있고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품사라는 말과 문장 성분이라는 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다. 품사 들어봤죠? 문장 성분 들어봤어. 근데 품사가 뭐야? 라는 정의를 내려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뭔데? 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우리가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도 머릿속에 잘 잡혀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종류만 외워서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품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품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 항상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분류하는 거죠. 단어를 분류하는데 뭐에 따라서? 단어를 성질에 따라서. 단어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바로 품사예요. 뭐가 중요한 말이냐면 성질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문장 성분은 뭡니까? 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의 성분이죠. 문장의 성분.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도 단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단어를 분류하는 건데 단어를 뭐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하는 일, 즉 다시 말해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분류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역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 단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품사.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문장 성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요. 됐죠? 그럼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품사 들어보셨죠? 종류 뭐가 있을까요? 품사라는 거 들어본 거 있어요? 첫 번째? 맞아요. 제일 먼저 명사 이렇게 사용하죠. 명사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자로 N 많이 쓰시잖아요. 나온이라고 해서 N을 쓰십니다. 명사가 뭐예요? 명사. 우리 학교 갈 때 교복 입을 때 교복 여기 가슴팍에 뭐 있어요? 명찰 붙어 있어요. 명찰. 이름표, 명찰. 그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얘는 이름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명사에서 중요한 건 얘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죠? 오, 아니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동명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럼 명사 자체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섯 가지겠죠. 지금 말한 거는 수연이죠. 수연이가 맞죠? 수연이가 말한 것은 보통명사, 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 나눈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 명사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게요. 그냥 우리는 두 가지로만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사실은 그 다섯 가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구분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있어요. 잠깐 질문. 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하죠? 셀 수 있고 없고 뭔 상관이에요?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셀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으면 복수가 안 되잖아. 복수가 안 되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단수밖에 안 돼요. 얘는 단수로만 취급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됐죠?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명사편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명사 말고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 명사 대신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는 이제 프로나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를 쓰도록 할게요. 대명사가 있는데요. 대명사가 뭐예요? 대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명사 대신. 이 명사 대신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다라고 하시면 돼요. 잠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명사를 뭐라 불러요?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 대신 대명사를 쓴 거죠. 그럼 이 앞에 나온 명사, 먼저 나온 명사를 뭐라 그래요? 먼저 간 애. 우리 수학 먼저 공부할 때 뭐 한다 그래요? 선행학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뭐라 불러요? 이 명사가 바로 선행사인 거예요. 선행사, 명사 대신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 동사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동사는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문법을 공부할 때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동사라는 게 뭡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verb라서 V를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 뭐냐면 동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동작과 상태를 다 나타내요. 이게 국어랑의 차이죠. 혹시 아세요? 국어에서는 동사는 동작만 나타내죠. 상태는 누가 나타내요? 형용사가 나타내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동작과 상태를 다 나타내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그렇죠. 형용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형용사는 이렇게 AJ 이렇게 adjective라고 사용을 할게요. 앞으로.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 하는 일이 뭐죠? 맞아요. 누구를?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 형용사랑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형용사랑 비슷하네.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 오케이. 부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사는 이렇게 adv라고 쓰도록 할게요. adverb. 그럼 부사는 뭐예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죠. 부사도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즉 누구?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사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말이 바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들어본 거 뭐 있을까요? 여섯 번째. 뭐 있죠?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전치사. 전치사 들어보셨죠? 오케이? 전치사는 이렇게 약자를 쓰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전치사, 접속사 이 파트에서 전치사를 다시 공부하긴 할 건데 일단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치사가 뭐냐면 전치사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 전치사예요. 됐죠? 전치사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전치사랑 비슷한 녀석? 들어봤나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들어보셨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onjunction이라고 쓸게요. 접속사가 뭐냐면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뭐하는?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연결해 주는 말이 접속사예요. 근데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전치사 뒤에는 얘도 연결하고 얘도 연결하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구라는 녀석이 나오는 거고요. 접속사 뒤에는 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구, 접속 뒤에는 절.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구와 절의 차이는 뭐예요? 구와 절의 차이? 혹시 알아요? 승우. 그지? 승우. 구와 절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고 뒤쪽에 나올 거거든요. 구와 절의 차이는요. 구는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 이게 구와 절의 차이가 되는 거죠. 됐죠? 마지막 8번째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바로 감탄사. 감탄사라는 것이 있어요. 감탄사라는 것은 이렇게 int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요. 감탄사는 사실 너희가 별로 볼 일 없어요. 감탄사는 그냥 감정을 나타내 주는 거죠. 와우, 오 이런 거 감정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됐죠? 이게 8가지의 품사예요. 영어는 이렇게 8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9가지의 품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8가지 품사가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옆에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문장 성분 옆에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써주세요. 필기하실 때도 옆에다가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장 성분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는 subject라서 s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주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어는 주인이다. 주인 또는 주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인 또는 주체 이게 주어예요. 자, 이런 거 주어라고 합니다. 자, 주어 말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어 말고 국어 시간에 우리가 서술어라고 배웠죠. 서술어.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국어 시간에는 주어 수어라는 표현을 듣죠. 주어 수어 주어 수어 이렇게 듣죠. 근데 영어 시간에는요. 주어 동사라고 하죠.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주어 수어라고 하는 선생님 없죠. 다 주어 동사라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서술어가 동사예요. 한국어는 동사랑 형사랑 합쳐서 서술어죠. 맞아요? 국어는 왜냐하면 동작은 동사가 나타내고 상태는 형용사가 나타내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서술어라고 불러요. 영어는요. 동사 자체가 동작과 상태를 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동사가 서술어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주어 동사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됐죠? 주어 수어라는 표현 잘 쓰지 않죠?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주어 동사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목적어 먼저 할까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는 앞으로 O 이렇게 쓸게요. object O. 목적어가 뭐예요? 한 단어로 기억하세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목적어가 뭐예요? 딱 한 가지. 대상이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물이 되는 것을 목적어다라고 말해요. 목적어는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말했었던 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어는 C를 쓰도록 할게요. complement라고 해서 C인데 보어가 뭐예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거. 보충 설명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이걸 보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추가로 한 가지만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넣자면 서술어라는 것이 있긴 해요. 서술어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거. 서술어. 미안해요. 서술어래. 미안해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수식어. 오케이?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수식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됐죠? 이게 품사와 문장 성분이에요. 됐죠?
자, 그럼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잖아. 그 이야기는 결국에 어떤 한 품사가 이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품사라는 것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겠죠.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명사랑 대명사는 한 덩어리죠. 명사 대명사는 한 덩어리죠. 같은 거니까. 어차피 명사를 대신해 준 게 대명사니까. 그죠? 그럼 명사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맞아요.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맞아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명사는 주목보, 주목보 이렇게 말을 하잖아.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됐죠? 동사는요.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동사는 동사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동사는 서술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 있을까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 잠깐만 설명. 보어가 뭐라 그랬죠? 보어는 보충 설명한다 그랬죠? 보충 설명. 그럼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누구?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누구?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면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결국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즉 다시 말해서 명사라는 녀석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부사는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긴 지금 누구 자리? 명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한 품사라는 것과 문장 성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품사랑 문장 성분. 요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요 이야기 흐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얘들은 전부 다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부를게요.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니까. 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4번부터 8번까지. 4번부터 8번까지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조 성분이라고 부를게요. 다시 1번부터 4번까지가 주성분, 4번부터 8번까지가 보조 성분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1번부터 4번까지, 4번부터 8번까지예요. 뭐가 이상하다? 아니, 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왜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보조 성분이 되기도 합니까? 왜 형용사는 두 개 다 들어가요? 저럼 안 되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면 5번부터 8번까지가 되어야지 왜 4번은 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나만 할까요?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다?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여기서 살짝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간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과 간접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죠. Look at the angry man. 저 남자가 좀 화가 났나 봐. 저 화가 난 남자를 봐.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장 이렇게 쓸 수 있죠. The man
그 남자는 is angry. 화가 났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죠. She made the man angr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문장을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angry, 여기서 angry. 그리고 요 angry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남자에 대한 얘기죠.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 화가 난 남자라고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직접 수식. 얘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동사 뒤에서 동사 너머에 있는 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 남자는 화가 났어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 남자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남자가 화가 난 거죠.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다? 이 두 가지는 간접적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직접 수식하는 거 있잖아. 우리 직접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줍니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네. 직접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을 때 말 돼요, 안 돼요? Look at the angry man, look at the man. 돼요, 안 돼요? 되죠. 없어도 되죠. 잠깐만. 얘는 뭐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없어도 된다. 잠깐만. 없어도 된대요. 그러면 주성분이겠어요? 보조성분이겠어요? 당연히 보조성분이겠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보조성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아래 거 보니까 the man is angry. 그 남자가 화가 났어요. 여기서의 angry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죠. 그 남자는 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남자에 대한 설명. 그죠? 이 밑에 거는요. She made a man. 만약에 angry가 없으면요. She made a man. 그녀가 그 남자를 만들었죠. 하나님이세요? 이 이상하잖아. 그죠? 말이 안 된다.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 설명한다는 말을 우리는 서술한다라고 하죠.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말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요것은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생략을 하면 안 된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인 것이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주성분이 된다. 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보조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합시다. 잠깐 정리. 우리가 지금 배운 품사라는 것과 문장 성분은요. 사실 너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태까지 영어를 그래도 문법 수업 들어본 적은 있겠죠.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아주 다행인 거고 여태까지 영어를 좀 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품사 들어보고 문장 성분 들어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공부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우리 투부정사 배우게 되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명사가 어느 자리에, 동사가 어느 자리에, 형용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질문? 그렇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할을 하더라. 그럼 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문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동사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동사의 종류는 어떻게 두 가지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죠. 동사를 세요? 그럼 명사. 오케이. 첫 번째는 자동사.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동사라는 것이 있죠. 자동사는 이렇게 쓰고 타동사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자동사는 그냥 혼자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것은 다른 애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애가 누구야? 바로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동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요. 그럼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는 뭔 차이냐라고 해보니까 완전하면 그냥 완벽한 거잖아요. 그냥 불완전하면 뭐가? 보충해 줄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충해 준다. 즉 다시 말해서 보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즉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는 자사동사,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사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동작과 상태니까 동사는 다시 한번 동작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상태 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는 뭔 차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런 거죠. 동작 동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인 건 상태죠. 사람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진행 시제. 동작 동사는 진행 시제라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 시제라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차이예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동사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더 세부적인 분류. 또 동사 들어본 거? 더 쉬운 거 있는데? 더 간단한 거는 바로 비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질문합시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뭔 차이예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잠시 후에 또 나올 건데 비동사는 혼자서도 잘한다. 일반 동사는 혼자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혼자서 잘하고 못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비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해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동사는 비동사처럼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해결이 안 돼요. 혼자 해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죠.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조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라는 것은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동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녀석. 자타동사 그리고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장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1형식이라고 부르죠. 1형식. 1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1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주어, 그런 다음에 동사. 끝이죠. 이게 1형식 문장입니다. 오케이? 2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2형식은 주어, 그리고 동사. 그런 다음에 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요. 됐죠? 세 번째 3형식은요. 3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네 번째입니다. 4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그리고 IO, DO 이렇게 썼는데 IO가 뭐냐면 얘는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DO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이게 5형식 문장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가지의 문장 형식을 봤는데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어디서 나누면 될까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바로 여기서 나누면 되겠죠. 왜 여기서 나누냐면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어떤 동사예요? 전부 다 자동사가 사용된 거죠. 이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어떤 동사예요? 전부 다 타동사가 사용된 거죠. 위쪽엔 목적어가 없고 아래쪽에는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형식에 사용된 동사. 왜냐하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 무슨 동사? 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를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하고요. 완전 자동사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예요. 됐죠? 다음에 이형식에 사용된 건요. 보어가 존재하니까 얘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보어는 있고 목적어는 없으니까요. 불완전 자동사. 삼형식. 삼형식은 보어는 없는 상태에서 목적어만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타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형식 같은 경우는 오형식은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하니까 얘는 뭐다?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타동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사형식은요. 사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 그럼 두 개의 목적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의미가 어때야 돼요? 전부 다 뭐뭐을 누구누구에게 주다. 전부 다 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사죠. 전부 다 주다요. 근데 주다라는 의미를 조금 어렵게 한자로 사용을 해보면 보다 수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여 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형식은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의 문장 형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를 때 이렇게 문장 형식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얘가 몇 형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럼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거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각각의 포인트가 있어요. 각각의 포인트.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 1형식의 포인트 첫 번째. 1형식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 1형식에서는 이런 걸 기억하면 돼요. 자, pay가 무슨 뜻이에요? 지불하다. 오케이, 좋아요. matter가 무슨 뜻이에요? matter? What's the matter? 이렇게 물어보잖아. 문제?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count는 무슨 뜻이에요? 세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형식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요거예요. 요 단어 세 개 정도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지불하다, 어떤 문제 또는 세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네가 1형식에 사용되면 1형식에서 사용되면 완전 자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pay라는 단어는 이득이 되다, 도움이 되다 이런 식이에요. matter가 무슨 뜻이에요? matter와 count는 동사로 사용하면 얘네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오케이? 사실 얘네들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독해할 때, 해석을 할 때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형식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형식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형식 동사요. 그럼 주로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주로 이 형식에 사용된 동사 제일 먼저는 비동사예요. 뭐니 뭐니 해도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죠. 근데 비동사 오케이 알았습니다. 비동사는 어떤 동사? 불완전 차동사. 그러니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요? 여기 있잖아요. 보호 자리니까요. 비동사는 불완전 동사,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 바로 아까 누가 얘기했었는데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각동사 뒤에는 이 뒤에는 형용사만 써요. 명사를 쓰지 않아요. 감각동사 뒤에는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만 쓰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참 예뻐요. 쉬인데. 자, 그녀가 참 예쁩니다. 어땠을까요? She looks pretty. She looks prett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녀가 참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pretty라는 형용사를 쓰면 오케이 괜찮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이 자리에다가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prettyly 이런 식의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닌 거죠. 형용사만 써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근데 명사 쓰고 싶은데 명사를 쓰고 싶어. 형용사만 써야 되지만 난 명사를 쓰고 싶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She looks. 그냥 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명사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여기 우리가 배웠던 품사들 중에서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전치사죠. 오케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전치사는 그냥 주어 동사 안 나와도 명사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looks like 너무 예뻐서 천사 같아요. 이렇게 looks like an ange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더라. 즉 다시 말해서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다시 명사를 쓰지 않는다. 형용사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요거 두 번째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삼형식인데요. 삼형식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문법책들에 보면 삼형식으로만 사용되는 동사들 뭐 타동사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실제로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나중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인데 잠깐 우리 이렇게 할까요? 사형식과 오형식을 좀 묶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질문. 자, 여기 명사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명사가 나왔고요. 다시 명사가 나왔어요. 질문할게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거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 될 수도 있고 사형식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명사가 있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고요.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명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 명사, 동사, 명사는 사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얘가 사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오형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지, 목적어, 목적, 보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수식, 명사가 수식을 하나요? 그럼 보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명사가 있고 여기 명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지 않으면 각각이 목적어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랑 여기 있는 명사랑 서로 같으면 보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He gave Tom이라고 할게요. gave Tom the book. 이렇게 썼어요. 탐이 책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탐에게 책을 준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He called me Tom. 그가 나를 탐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탐이죠. 탐은 나고요. 오케이? 그럼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죠. 됐어요? 그럼 이거 오형식, 얘가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형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구분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겠죠.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뒤쪽에 나중에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다시 한번 써먹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사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사형식은 도대체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겼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그러면 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또 구분해 봐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해볼게요. 그가 탐에게 책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탐한테 그 책을 줬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가, 은, 이, 가 주어죠. 얘가 주어입니다. 주었다. 이게 동사죠. 을, 에게 이게 목적어죠. 여기 탐에게 그 책을 목적어가 두 개죠. 여기서 질문. 누가 직접 목적어고 누가 간접 목적어죠? 그럼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로 구분하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구분해요? 오케이.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 자체가 직접 목적어, 이름이 간접 목적어잖아요. 이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예요? 직접적인 이동을 하는 게 탐이에요? 책을 두고 자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책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직접적인 이동을 하는 게 누구다? 책이다. 그럼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름이 직접 목적어니까 직접 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오케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직접 목적어. 대상이 되는 것이 간접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 문장을 써보니까 그가 he 주었습니다. gave 한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는 거니까 참고로 IO, DO 썼는데 약자 자꾸 쓰니까 헷갈리죠. 이 IO가 뭐냐면 이거예요. indirect. D는 뭐냐면 direct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접, 간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O, DO 이렇게 쓰는 겁니다. O는 당연히 오브젝트, 목적어인 거고요. 됐죠? 근데 보니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야 돼서 뭘 써라? He gave Tom 쓰고요. 직접 목적어 써야 되는 거죠. 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됐죠? 근데 네. 그렇죠. 간접 목적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분하고 나서 4형식이라 판단이 들었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게 간접 목적어인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규현이가 지금 궁금한 건 이런 거잖아. 난 싫은데. 나는 간접 목적어 말고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얘 먼저 쓰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뒤에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다가 더 북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탐을 쓰시면 되죠. 근데 규현아 이렇게 막 바꿔 쓰면 돼요? 안 되죠. 자리가 위치 정해져 있는데. 그럼 위치 바꿨다잉? 순서 바꿨어 라는 말을 해줘야 되죠. 뭘 이용해서? 그렇죠. 그게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이용해서 야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꿨어 라고 말해줘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세 가지죠. 뭐뭐 있어요?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죠. 어떻게 세 가지야? to, for, of 세 가지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디를 외워라? of 언제 써? 잠깐만.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를 누가 결정해요? 동사가 결정해요. 그래서 of는 언제 써요? ask. for는 언제 써요? 아니 기부 아니죠. 그렇죠. buy, make, get, cook. buy, make, get, cook 이런 애들은 for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예요. 그러니까 to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죠. 오케이? 우리는 딱 조금만 보면 돼요. ask of, buy, make, get, cook for 나머지 to. 오케이? 이런 거죠. 무조건 암기를 잘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효과적으로 외워야죠. 효과적으로 외우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요 두 개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뭐 쓸까요? 저 목록 안에 이 목록 안에 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다 뭘 쓸까요? 여기다가 바로 to를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he gave the book to him. to Tom 이렇게 쓰면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뭘 쓰래요?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 없으니까 명사만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해 놓을까요? 이거 하나. 전치사 뒤에는
여기다 쓸게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죠. 여기 전치사 명사 하나 묶어놓으면 되죠. 맞아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쓴 거예요? 아니면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쓴 거예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 앞엔 전치사가 있어야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딸려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안에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명사구라고 불러야 돼요? 전치사구라고 불러야 돼요?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게 맞죠?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어떤 말인지?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덩어리잖아요. 오케이? 누가 주인이에요? 전치사가 주인이야? 명사가 주인이야? 누가 더 중요해? 전치사가 더 중요한 거죠. 전치사가 명사를 끌고 나온 거니까. 됐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문장을 볼게요. He gave the book to him. 자, 이렇게 해볼까요? 주어, 동사. 얘가 더 북은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he랑 더 북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목적어예요. 같으면 뭐예요? 보어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같으면 보어, 같지 않으면 목적어예요. 이게 O 형식에서도 E 형식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그 사람이 책 아니잖아요. 오케이? 목적어죠. 얘 목적어. 그런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줄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전치사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거 몇 형식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몇 형식? 3형식이 된다고요. 아, 이게 바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주는 녀석이 되는 거죠. 이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 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문장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아예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세요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4형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4형식, 자 정리합시다. 4형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예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3개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어떤 거다? ask, of, buy, make, get, cook, for. 나머지는 to.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된다.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4형식까지 이야기를 했나요?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쪽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마지막으로는 5형식이요. 5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2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중2가 되면 중2, 중3 이렇게 되면 사실 중2 과정과 중3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꼭 정리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5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이게 기본적인 5형식이 생기면 됩니다. 5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5형식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요? 딴 데 없잖아요. 다른 문장 형식이 없으니까 여기에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특이하고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질문합시다.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뭐예요? 아, 이거 먼저 미안해요. 이거 먼저 물어보죠. 목적 보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목적 보호가 뭐예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얘기인데 꾸며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보충해준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꾸며준다라고 말하면 형용사만 생각나거든요. 오케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오케이? 요 C가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이게 보충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다. 누구에 대해서? 목적어에 대해서. 질문 다시 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죠. 여기 명사 쓰는 겁니다. 그럼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되죠. 누가요?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바로 명사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분필이죠. 이것이라는 명사를 분필이라는 명사로 설명했죠. 명사는 명사로 설명이 가능하죠. 나 대명사, 누구 선생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재영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명사를 명사로 설명했죠. 됐어요. 목적 보호 자리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같은 애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됐죠? 예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We call him Jack.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잭이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잭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형식이에요. 됐죠? 두 번째, 목적 보호 자리에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명사에 대한 설명.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에 대한 설명? 아까 했잖아요. 여기 품사 여기서. 명사에 대한 설명 누가 해요? 맞아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로 형용사. 형용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됐죠? 근데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목적어의 상태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 이렇게 쓸 수 있죠. 예문 예를 들어서 He made Jack happy 이렇게 쓰면 되죠. 이 happy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잭에 대한 설명이죠. 그는 잭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잭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 부분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자,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이 뭐 있었죠? 부사가 있었죠. 맞아요. 형용사랑 부사랑 같이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부사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보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너 여기다가 happy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아니면 happy라는 단어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happy를 쓰면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동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는 잭을 만들었는데 그게 행복했어요. 웃으면서 잭을 만든 거죠. 넌 잭이구나 이렇게 만든 이상하잖아. 좀 이건 그죠? 뭐야 이상하잖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로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쓰면 되는데 이거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명사가 사람도 명사죠. 맞아요. 사람도 명사니까 여기다가 잭을 써볼까요? 목적어 자리에 여기 잭이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잭.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잭이 춤을 춰요. 잭이라는 애가 막 춤을 춰요. 춤을 춘다는 뭐예요? 춤추다는 동사잖아요. 댄스란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누가 춤을 춘다고요? 목적어가 춤을 춘다고요. 그럼 목적에 대한 설명이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다가 뭘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다고요. 잠깐 문제는 이겁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몇 번 써야 돼요? 한 번만 써야 돼요. 근데 동사 자리 여기가 동사 자리잖아. 맞아요? 얘가 진짜 동사잖아. 얘는 뭐야?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써야 돼. 동사를 그냥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진짜 동사죠. 동사 자리니까. 진짜 동사는 뭘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진짜 동사예요. 근데 이전엔 동사를 쓰긴 쓰는데 얘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죠. 맞아요? 시제를 정할 수가 유식한 척 좀 할게요. 한자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녀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투부정사를 쓰게 되더라. 왜? 가짜 동사니까. 시제를 정할 수가 없는 동사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다. 이건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네 번째는 여기 나온 투부정사 있잖아요.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을 이 투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동사의 원형만 쓰는 거예요. 참고로 R은 루트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죠.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투부정사 나올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이 원형 부정사는 너희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투부정사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투부정사인데 얘를 바꿔 쓴 거예요. 원형 부정사로. 왜요? 왜 바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막 바꾸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동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사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가 나오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능동 관계가 되면, 오케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능동이면, 이러면 to를 동사의 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각각이 아니야. 여기 3번과 4번은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예문 he told Jack, 그가 잭한테 말했죠. 그 사람이 잭한테 말했습니다. 야, 춤춰봐 라고요. 춤 누가 춰요? 잭이 추는 거죠. 여기다가 dance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앞에 told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뭘 쓰라는 거야? 이때 to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to dance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근데 밑에 보니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대요. 잠깐만.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의 예시를 쓰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지각동사의 종류 알아야 되고요. 사역동사의 종류를 알아야겠네요. 지각동사가 뭐예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이에요.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 머리로 느끼죠. feel. 눈으로 보죠. see. 귀로 들어요. hear. 코로 냄새 맡죠. smell. 입으로 맛봅니다. taste. 그리고 우리가 알아채죠. 알아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notic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이런 단어들은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가 뭐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시키다가 뭐 있죠? 3가지를 외워두시면 도움됩니다. make, 그리고 have, 그리고 let. make, have, let 3가지예요. make와 have와 let. 이 3가지가 사역동사예요. 됐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He saw Jack. He saw Jack. saw 무슨 동사? 지각동사. 잭이 춤추죠. 잭이 춤을 추니까 능동관계.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dance라는 단어를 써준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He made Jack. 그는 잭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춤을 추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dance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써준다는 거죠.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 능동이니까요. 됐죠? 그럼 우리 결론을 내려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3번과 4번은 묶여있다 그랬죠. 결국 동사를 to를 붙일 거니 그냥 쓸 거니 이 질문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결국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를 쓰겠다라는 것은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뜻인 거죠. 목적어의 행동이에요. 목적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됐어요? 마지막 5형식이란다. 마지막 5번. 미안.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에서는 이런 걸 쓸 수 있죠. 여기 형용사 나왔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주쯤에 배울 건데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쯤에 배울 건데 형용사에 해당하는 게 있죠.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 그게 바로 분사라는 것이 있어요. 분사요. 오케이? 분사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분사는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분사 파트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 두 번째 텀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 문장의 형식이에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틀거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문장의 형식이에요. 5가지 문장 형식이 있는데 사실은 5가지 문장 형식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각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각각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그게 실제로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1형식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거 2형식, 중에서도 누구? 감각동사.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3형식은 넘어가시고 4형식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전치사. to 쓸래, for 쓸래, of 쓸래.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요. 5형식은 이 자체,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 자체. 이걸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이건 중3까지 써먹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딱 요 그림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 자체를 통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거 100%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5형식은.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실제로 요거 많이 물어보고 너 투부정사 쓰는 거 알아? 이거 물어보고요. 그런데 너 투부정사 쓸 거야? 원형 부정사 쓸 거야? 이것도 물어봐요. 중3 때는 뭐 물어보냐면 너 여기서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이것도 물어봐요. 되게 많죠, 문제가. 오케이? 자세한 설명은 분사 때 더 해드릴 건데 요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럼 봐보세요. 문장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거네요. 문장의 형식. 그러면 우리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문장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문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죠. 이 문장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장의 종류. 첫 번째 뭐 있을까요? 문장의 종류라는 게 그냥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문장이죠.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평서문이라고 불러요.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서문.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문문. 자 다음 세 번째 말해봐. 아니 말해봐. 말해봐.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추웠죠? 그죠? 날씨 좋네.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감탄문이죠. 감탄문이 있고요. 다섯 번째, 내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너희들의 영어 실력이 꼭 향상되길 바래. 증가하렴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러길 바래.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런 것을 기원문이라고 해요. 기원문.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누가 부정문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평서문이 뭐예요? 평서문? 평서문은 뭐냐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 이걸 평서문이라고 불러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2가지인 거예요. 사실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이걸 거짓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하나 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날 여자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문이잖아.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평서문의 종류가 2가지인 겁니다. 맞아요. 긍정문이 있고요. 부정문이 있는 거예요. 긍정문과 부정문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이걸 만들 때 긍정문,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의 종류가 바로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비동사는 혼자서도 잘하고요. 일반 동사는 혼자서 못하죠.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조동사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예를 들어서 He is a boy. 이거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He is not a boy.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남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비동사가 혼자서 해결했죠. 비동사 데리고 와서 혼자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He loves me 라고 썼을 때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He loves not me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He doesn't love me 이렇게 쓰잖아요.
조동사를 데리고 와서 해결한다고요. 그러니 그때 사용한 조동사 누구다? 바로 do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거죠. do를 사용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평서문입니다. 됐죠? 의문문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의문문은. 그래서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자, 명령문을 먼저 합시다. 명령문은 특징이 뭘까요? 명령문 특징이 무조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죠. 뭐가 없어요? 주어를 쓰지 않죠. 오케이? 주어를 쓰지 않아요. 왜요? 왜 생략했죠? 아, 맞아요. 안 써도 되니까. 무조건 you니까. 그러니까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I가 you한테 말하는 거죠. I가 you한테 하는 게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뻔해요.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you라는 단어를 생략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됐죠? 이렇게. 이게 명령문입니다. 감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탄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아, 그렇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what으로 시작하냐, how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어순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what으로 시작하면 what 다음에 어나 on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와러 혁명 이렇게 말하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순 어떻게 돼요? how 형용사 또는 부사 쓴 다음에 주어 동사는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감탄문. 그냥 놀라움을 나타내는 거죠. 기원문은 특징이 뭘까요? 말 그대로 기원하는 거죠. 기원은 어떻게 하냐면 may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may란 단어를 써주시면 기원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세요. 어떻게 써요? 오래오래 사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may 너 오래 사세요. you may you live long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사실은 요거는 요 정도는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요 정도? 어순 정도?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이야기를 따로 얘는 워낙에 중요해서 따로 떼어서 볼게요.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문.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소윤 아침 올 때 아침 먹고 왔어? 아침 먹었어? 뭐 먹었어? 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고민할 요인이 아닌데? 뭐 먹었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 소윤이한테 질문을 두 개 했죠.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어떻게 다르죠? 그죠. 맞아요. 오케이. 다시 물어볼게요. 봐봐. 소윤이한테 물어볼게요. 아침 먹었어? 그렇지. 소윤이가 지금 대답하기에 yes 또는 no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무엇을 먹었어? 라고 하니까 그 어떤 뭘 먹었는지를 말했죠. yes나 no로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개인 거예요. yes나 no로 대답을 할 거냐, yes나 no로 대답을 못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소윤이한테 소윤아 무엇을 먹었어? 라고 했는데 소윤이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언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고 언제는 yes나 no로 대답을 못하냐 라고 해보니까 내가 소윤이한테 그냥 아침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yes 라고 했고요. 무엇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무엇에 대한 대답을 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의문사죠. 즉 다시 말해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가 없으면 yes나 no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yes나 no로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됐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또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접과 간접. 오케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직접 의문문이에요. 질문합시다. 의문을 만드는 방법이 뭐죠?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정확한 공식을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문문을 만드는 공식을 아예 배웁시다. 공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우리한테 공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문법이니까. 공식은 첫 번째. 첫 번째는 만약에 의문사가 있으면 없음 말고 없으면 상관하지 말고 의문사가 있으면 만약에 의문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의문사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의문사가 무조건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의문사는 무조건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돼요.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옮겨갈 때 현덕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방금 했잖아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얘는 지가 옮겨가면 되고요. 얘는 옮겨갈 수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럼 누가 대신 가요? 얘는 조동사가 이렇게 대신 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이 lives 여기에 살아요. 몰라 어디 사는지. 이걸 먼저 할까요? 미안해요. in 서울에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서울에 삽니다.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의문사는 따로 없잖아요. 오케이? 의문사 따로 없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얘만 옮겨가면 되겠죠. 근데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죠. 누가 대신 나가야 돼요? 누구? 두가 나가야 되죠. 근데 두가 튀어나갔는데 두는 조동사잖아요. 그럼 동사를 도와주는 애죠. 그럼 도움을 주는 애가 힘이 세요? 도움을 받는 애가 힘이 세요? 도움을 받는 애가 힘이 세니?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애가 힘이 더 세죠. 그럼 조동사가 힘이 더 센 거죠. 오케이? 그럼 조동사가 그래서 조동사가 동사의 시제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더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를 쓰시고요. 시제는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live를 쓰는 거죠. 그래서 live라는 형태를 쓰면 되죠. 우린 이렇게 배운다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라. 왜? 시제를 뺏어갔으니까. 오케이?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을 쓰죠. 시제를 조동사가 가져갔으니까 동사의 원형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does he live in Seo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몰라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을 몰라. 그럼 얘가 미지수 X가 되는 거죠. 미지수 X? 그럼 얘는 의문사로 바꿔보면 뭘로 바뀔까요? 어디, 그러니까 where 정도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의문사가 생겼으니 얘는 뭐가 돼요? where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시고 조동사가 앞에 튀어나오시고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의 원형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의문문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마도 의문문 할 때 뭐 의조, 주동, 의주동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그거. 그냥 공식에도 잘 안 맞아요. 그거. 그렇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식을 기억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하지 말고 공식, 아예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시고 너희가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됐죠? 이게 직접 의문이에요. 그런데 다음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간접 의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간접 의문이라는 부분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준비되셨죠? 이거 좀 해볼게요. 간접 의문. 항상 내가 말했지만 그럼 간접 의문이 뭔데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간접 의문이 뭔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간접 의문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지금 개념을 잘 배워두시면 너희가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신 시험 볼 때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A라는 문장은 평서문이어도 되고 의문문이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평서문과 의문문 상관없어요. A는 그냥 문장이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B는요. B라는 문장은 반드시 의문문이어야 해요. B는 반드시 의문문입니다. 그럼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B라고 하는 의문문이 이 의문문이 A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라는 의문문이 A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 중요한 건 얘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A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럼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명사 자리죠. 그 명사 자리가 어디예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예요.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A라는 문장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낼게요. 중요한 예문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 Do you know?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 그거 알아? 또 하나의 문장은 요거 써볼까요? Where does he live? 이렇게 썼어요. 됐죠? 두 번째, I don't know. 잘 몰라. 또 하나의 문장은 요걸 써볼까요? Does he live in Seoul? 이렇게 했다고요? 됐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동사 있죠? 여기 동사 있습니다. 동사 두 개죠? 오케이? 근데 얘가 요 하나의 의문문이 요 자리를 채울 거야. 어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를 채우면 되죠. 근데 얘가 주어 자리를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어 여기 있어. 주어 유가 있잖아. 목적어 자리는 어때요? 괜찮죠. no라는 동사 뒤가 비어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를 채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합쳐볼게요. 이렇게 쓰겠죠. Do you know? Do you know? 그냥 쓰시고. 잠깐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근데 몇 번씩 쓰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동사 있잖아. 동사를 또 쓰겠대요. 뒤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를 또 쓰고 싶어요.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아까 품사 중에서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애가 있었죠. 아니죠. 전치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나오죠. 접속사였죠. 일단 뭘 쓰면 돼요? 접속사를 써야겠죠. 맞아요? 접사를 쓰려고 봤는데 접속사랑 비스무리한 애가 있죠. 의문사요. 오케이? 그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를 쓰시면 돼요. where. 됐죠? 근데 얘는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갔잖아. 더 이상 의문문의 어순을 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어도 돼요. 그럼 여기 더즈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워버리세요. 근데 뺏어왔던 건 돌려줘야죠. 뭐? 시제는 돌려주셔야죠. 뭐 해야 돼요? Where he liv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 he lives. 됐어요?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다시 하나의 의문이 또 다른 문장의 성분이 된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조금 어렵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해볼게요. I don't know. 여기 동사 있습니다. know. live란 동사 또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집어넣고 싶어요? 어디 주어 자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목적어 자리 괜찮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I don't know라고 썼어요. 동사가 두 개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아까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했죠.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사를 써야죠. 그때 쓰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때 쓴 접속사가 대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잖아요. 의문사가 없잖아? 그 의미가 어때요?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죠. 맞아요? 의문사가 없으면 yes나 no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으면 yes나 no,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뭐 있죠? 그게 바로 if 또는 whether인 거예요.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쓰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순은요. 다시 주어 동사 어순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if나 whether 한 다음에 he lives in Seoul 이렇게 쓰는 거죠. 조금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깨알 같은 네. 그러면 네. I don't know if he lives in Seoul 이게 맞는 문법에 맞는 네, 당연히 맞죠. 네, 맞죠. 됐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라.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깨알 같은 문법 하나 알려드리면 위에서는 물음표 썼죠. 아래서는 물음표 안 썼죠.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 뭐 배워요? 국어 시간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거 배우죠. 오케이? 얘가 아는 문장이 되고 얘가 안긴 문장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의문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평서문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안 왔으니까 평서문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간접 의문은 하나의 의문문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정리합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간접 의문이 나왔다 라고 하면, 간접 의문이 나오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의문사가 있어. 그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쓰세요. 근데 의문사가 없어. 뭘 써야 돼? if나 whether를 쓰시면 돼요. 됐죠? if나 whether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어순. 그리고 어순과 시제예요. 너희가 내신 볼 때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되게 연습을 많이 할 건데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점수를 깎아먹고 올 거예요. 깎아먹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안 틀려요.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고. S 안 붙여서. 그냥 리브만 써서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교 여러 학교 있는데 대청, 뭐 숙명, 악명 높잖아요. 부분 점수 안 주기로. 이런 학교들 있다고. 휘문도 뭐 만만치 않죠. 아무튼 점수 잘 안 주잖아요. 오케이? 부분 점수 잘 안 준다고요. 되게 짜게 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려면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예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예문. Do you think 그 사람 몇 살이야? 됐죠? How old is he?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두 개 합쳐볼까요? 딱 불러보세요. 어떻게? How old? How old? 힘이 어딨어? He is. He is. 됐어요? 오케이? 근데 있잖아. 너희가 불러준 게 지금 Do you think how old he is? 이거잖아요. 근데 정답은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알아? 여태까지 배웠던 것과 좀 다르죠? 왜요? 원래 how old가 어디 써야 돼요? 원래 how old가 여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죠. how old라는 의문사가. 그죠? 왜요? 마지막으로 적어 놓으세요. think, guess, believe. 이 세 개를 외우세요. think와 guess와 believe요. 이 단어들의 특징은요. 얘네들은 의문사를 절대로 뒤에 두지 않아요. 의문사를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딱 세 개만 외우세요. think, guess, believe. 물론 몇 개가 더 있지만 저것만 외우셔도 시험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think와 believe와 guess는 의문사를 뒤에 쓰면 안 돼요. 앞에다 써요. 예외적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어떤 거? think, guess, believe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간접 의문은 딱 세 가지를 따지셔라.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어순 그리고 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리고 혹시 이 동사가 think나 guess나 believe가 아닌가? 요것만 따져주시면 간접 의문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되는 문장 그리고 품사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배운 이야기가 사실은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될 거고 기초가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쭉쭉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질문이요.